자, 이제 질문 예, 좀 예. 자, 김옥헌님께서요.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사람이 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 스마트 팩토리 1에서 5단계까지 중에서 4단계까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그 로봇 이건 굉장히 그 너무 제너럴한 정의인데 네. 글쎄요. 저는 그 로봇이라는 거가 계속 진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여지껏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고 네. 그 요새는 이제 로봇이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요새 스마트 더스트라는 거가 있어요. 스마트 더스트? 예. 네. 이게 이 로봇 제가 로봇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면 네. 로봇이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로봇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로봇은 그 먼지가 먼지처럼 로봇이에요? 먼지처럼 너무 작아가지고 나노 로봇이네, 나노 로봇. 나노 로봇 같은 것서부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로봇 자동화는 네. 사실은 그 인더스트리얼 3.0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로봇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로봇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소프트웨어 로봇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로봇,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다 대체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의 로봇이라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냥 자동화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로봇이에요. 아이씨. 그래서 저희도 로봇이라고 불러요. 쟤네들은 그 드론도 네. 일종의 로봇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뭐 프로그램도 로봇이죠. 그죠? 네. 알고리즘. 그렇죠. 채봇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좀 많이 했고요. 그 김옥헌님께서 MES도 제조 공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지요. 주조, 단조, 가공, 조립 등등. 이게 이제 MES가 굉장히 그 스탠다드나 규격화가 안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조, 단조, 가공, 뭐 조립에 MES라는 거가 진짜 PLM만큼 그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MES를 쓴 거가 이제 기계 가공 쪽에서 많이 썼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MES가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나 화학에도 MES는 써요. 네. 외국에서는 되려 그 식품 산업이나 이런 데나 화학 공장 이런 데에서 그 시설 관리가 네. 다 쓰죠. 근데 그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커스터머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커스터머라이징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MES가 어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MES는 굉장히 커스터머라이징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도 MES를 많이 써요. MES가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SI처럼 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단조 기계 가공에 쓰는 MES랑 그 반도체에 쓰는 MES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국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뭐 MES 시장은 ERP 시장은 이제 뭐 SAP라든지 오라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산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데 국내는 MES 시장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 MES 시장은 외산이 많이 하고 있나요? 외산이 거의 없어요.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 MES가 우리나라에 내가 보니까 200~300개 있어요. 작은 것들이 이제 특화돼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저렴해가지고 뭐 그냥 한 3천만 원에서 1억. 근데 이제 그 MES 중에 가장 거대한 회사는 네? 지멘스예요. 지멘스. 네. 지멘스는 몇 천억짜리도 있어요. 네. 자, 류영우님, 류 박사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최대 소유주는 ERP, MES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국내는 사실은 그렇죠. ERP랑 MES가 안 된 상태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몇 년은
됐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국가에서 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MS도 안 되는 공장들 MS 시켜주는 거는 뭐 오케이인데 아까 말씀 거대한 방향성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MS 시켜준다고 스마트 팩토리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 그런 거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뭐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송승근님 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은 전문 산업별 플랫폼 제작되고 특화되는 것 같고요. 한국은 이미 정부 지도 산업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속 가공, 밀링 선반 등 금형 산업, 사출 산업 등 위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 주도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플랫폼 아닌 것 같아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어떤 플랫폼이요? 표준어, MS 표준? 표준화나 뭐 이런. 그걸 플랫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는 플랫폼은 아니고 네. 규격화라는 그렇죠. 표준화. 그렇죠. 플랫폼은 네. 아니죠. 플랫폼 아니죠. 네. 네. 이분은 이제 플랫폼을 굉장히 이제 커다랗게 네네. 이것도 전략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김옥헌님도 이제 기획이 과하면 혁신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표준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려됩니다라고. 사실은 이제 이게 걱정이죠. 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혁신을 하자면서 또 한쪽에서는 자꾸 그러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좀 뭐랄까 뭐 이중성이라고 그럴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LED가 중국한테 다 뺏긴 이유가 처음에 LED가 딱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야 이거 굉장히 고도 기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기업들 들어오지 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LED가 독일이나 대기업들이 이제 지이나 이런 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그 간섭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독과 약이 애매한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약은 독성이 있고 모든 독은 약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부작용이 치료보다 더 높아지면은 독이고 부작용도 있지만 약효가 훨씬 높으면은 약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정책이 지금까지는 부작용보다는 약이 되는 거가 참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게 독이 더 된다 그러면은 이게 안 좋은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이게 토크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그 국내도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아까 선진 사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할 때 물론 우리가 대기업이 골목을 상권같이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이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 결국 대기업의 그 오너가 한번 자기도 배팅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런 여건들을 좀 잘 좀 마련해 줘 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여기 있으신 분들이 본질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기술이나 뭐 하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하나 도입하면은 해결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뭐 하나 솔루션을 들여오거나 이래서 변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우리가 이제 약간 쏠려 있다라는 거가 좀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다양한 예를 가져온 거는 더 많은 거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스마트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거기에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나라마다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뭐 그 독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영국도 열심히 하고 프랑스도 하고 그 이태리도 자기 분야나 뭐 이런 섬유 분야나 디자인이나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데는 건축 분야 뭐 이런 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배우러 간다 그러면 다 독일에 가가지고 공장 하나 견학 갔다 오고 나서 아, 4차 산업은 이거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남대문 한번 보고 와서 이게 남섬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일본도 연구하는 사람이 적어요. 네. 사실 그 나름대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강하려면 네. 적이든 뭐 그렇죠. 겸손한 마음을 그렇죠. 가지고 적이든 그렇죠. 뭐 우리 중국 우리나라 뭐 짱깨 쪽발이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배울 거는 다 그렇죠.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항상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국민이 됐는데 오케이.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브랜드 있는 것만 찾으니까. 자, 박명환님께서요. 스마트 팩토리의 출발은 결국은 조금 더 고도화된 자동화 혹은 좀 더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자동화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역할 혹은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이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저도 이런 질문 때문에 몇 년 동안 이제 슬럼프를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겨우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어떻게 그 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본질을 알아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모두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의 인재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력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이 더 강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정보가 너무 잡다한 정보도 많이 오고 뭐 댓글 뭐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오기 때문에 네. 옛날보다 더 그렇네. 굉장히 그 스마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굉장히 뭔가 너무 다양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사물의 현상의 본질을 잘 꿰뚫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그게 거죠. 중요하겠네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를 그렇죠. 다 갖고 있어요. 내 적도 그렇죠.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거 좋다 그러면 나의 경쟁자서부터 미래의 경쟁자까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미래 예측이 사실은 저도 왜 4차 산업을 여기 4차 산업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4차 산업이 온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독일도 4차 산업이 2015년, 20년서부터 25년 이제 점점 늦어져 가지고 30년에 본격적으로 온다라고 네. 얘기한.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과 다른 세상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아주 옛날 그 이조 시대에는 네. 과거를 많이 하는 과거의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유리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주나라 시대 때는 왕이 뭐라 그러면 주나라 네네. 시대 때는 그다음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이요. 그렇죠. 누가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겠으면 이 사람이 다 프로젝트 그렇죠. PM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시대는 뭐냐면 리얼 타임이요. 현재에 있는 거 그리고 가까운 미래 같은 것들은 예측하기가 리니어잖아요. 네네. 오늘 뭐 내가 했으면 내일은 예측하기 쉽잖아요. 내일 뭐 내가 출근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먼 미래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앞으로 3년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요. 네. 적어도 3년 후는. 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미래 예측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 우버 같은 친구들 네. 우리나라에 와서 그 크라우드 키친을 하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사람들이 요리를 안 할 것이다.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쪽을 비즈니스를 하자. 앞으로는 뭐 이런 고정비 같은 거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크라우드 키친 같은 데는 빌딩 큰 거에다가 한 달에 150만 원 내면은 그 주방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고 안 성공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거잖아요. 그걸 네네. 만약에 성공한다면 외식 산업이 완전히 흔들리는. 진짜 지금 오늘 토크 하면서
이제 내년은 좀 우리나라 30대 기업들이 예.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예. 꼭 클라우드 키치까지 안 가더라도 좀 그런 공격적인, 예? 단순하게 공격적인 현재 있는 거, 예. 현재 돈 벌고 있는 예. 거에다가 증설하는 거 말고 예. 좀 새로운 것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나라 많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거 음. 보는 분들이 중소기업의 CEO나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가정을 하면 대기업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 예. 계세요. 네. 저는 그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그 자기가 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을 좀 많이 얻으려면 네. 생각도 많이 하고 음. 다른 기업에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나 그다음에 그 뭐 세계 어떤 나라는 어떻게 변하나 네네네. 책도 읽고 뭐 이런 자기가 관련 없는 컨퍼런스도 좀 참석을 오케이, 하고 오케이. 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 네, 해가지고 사실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죠. 없죠. 자, 그래서 박명환님께서요.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경쟁사끼리 서로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목의 동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불필요한 싸움이 서로의 기준을 위해 싸우는 것이니까 결국 그 부분에서 윈윈이 되는 거겠죠. 라고 코멘트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네. 결국은 그 이런 걸 갖다가 뭐 미국에서는 못하게 하잖아요. 서로 윈윈이라는 거는 장애들끼리 뭐 요새 그렇죠. 그 단합이라는 담합, 거잖아요. 담합. 보이지 않는 단합이죠 이게. 네네네. 외국 같은 데서는 이런 단합 금세 걸리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 같은 거죠. 외국에서는 한국님께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고 한다면 생태계 관점에서 경쟁하려고 한다면 서로 상생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좋은 중소기업을 제값으로 인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M&A 시장이 활성화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가 제대로 그것도 가격도 안 쳐주죠. 솔직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우리가 발전하면서 그 본질을 한 게 뭐냐면 제 기능을 따로따로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하청 중심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건 뭐 과거의 일이니까 누가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안 좋으면 새로 변해야 되는데 욕을 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그 컬리전 코스로 가는 거죠 이게. 왜냐면 네. 앞으로 갈수록 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표준화도 한국의 표준화와 외국의 표준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네. 우리는 단합적인 표준화예요. 그리고 진짜 윈윈한 표준화는 뭐냐면은 그 내가 어떤 그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에서 CAD 회사가 네. 내 포맷은 있지만 뉴트럴 포맷을 서로 표준화를 해서 바꾸고 서로 교환해서 그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오픈소스처럼. 예, 네네. 사용자 입장에서 혜택을 배워야 되는데 네. 자기들끼리 이제 야 나는 요 부분은 내가 하고 네. 그거는 사실은 그 단합이죠. 단합적인 표준화는 나눠 먹기지 나눠 먹기. 윈윈이 아닌 거죠. 네. 나눠 먹기죠 이제. 네. 신경원님께서요. 스마트 팩토리 적용 시에 기존 산업 기득권의 마찰이나 정부 규제 등에 대한 우려 사항을 잘 해결하기 위한 뭐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이거가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제가 기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기득권과 관련 피하는 그런 제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다이슨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라이드라는 자전거 있죠. 네네. 스트라이더. 네네. 그거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전거나 가전 제품을 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혁신을 하다가 다른 제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 기득권에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 기득권은 장점이 있어요. 시장을 새로 안 만들어도 돼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그 어떤 제품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관점을 비틀어서. 예, 관점을 그래서 음.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아, 가격으로dan 얘네들 못 이기겠구나. 아니면 물량으로 못 이기겠구나. 그럼 뭐로 이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존에 하던 것을 싸고 좋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싸고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비틀어 가지고 뭔가 좀 가성비도 좋게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네. 가치를 제공한다면 네, 그런 걸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규제 같은 거는 뭐 이건 제가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어떤 규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분명히 규제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규제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규제 정부의 규제를 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는 무조건 악법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뭐냐면 정부의 규제는 나름대로 음. 규제를 만들었던 그 발상이 음. 나름대로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요새 인터넷 뱅킹을 못하게 막 하는데 사실은 뭐 재벌들이 기업을 그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위해서 규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인터넷 뱅킹을 하자니까 이제 또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규제라는 거가.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부도 지금 이제 굉장히 그 골치 아픈 거예요. 네네. 규제를 풀겠다고 그러는데 풀 수도 없고 안 풀 수도 없고. 네네. 근데 많이 풀 것 같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오늘 3시간인데 뭐 오늘 토크IT 올해 마지막 방송이 그래가지고요. 뭐 박사님 또 뭐 시간도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뭐 오늘 그냥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어떠세요? 마지막 방송이 네? 좋습니다. 네? 뭐 그냥 바쁘신 분 나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저 나가실 때 그래도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인사 좀 하고 나가세요. 네, 여러분. 네, 뭐 이따 쓰지 마시고 지금 나가실 때 인사 좀 하시면서 하여튼 뭐 네, 하여튼 잘 보내주고. 자, 그 허성현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조 박사님이 뭐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그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그냥 토크IT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토크하는 거니까 우리가 토크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토크하는 거니까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정답 아니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우리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담론인의 디스커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당신이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허성현님, 우리나라에 재벌 그룹이 꼭 필요할까요? 뭐 그 아까 제가 약을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지도 않고 또 필요 없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재벌이라는 것을 명칭을 그냥 대기업 이제 없애버리는 것도 안 쓰는 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재벌이라는. 근데 재벌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재벌과 이게 해외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랑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면 둘 다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 재벌이라고 이건 뭐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재벌이란 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너 일가가 계속해서 세습을 하는 뭐 그것이 결국 재벌 아니겠습니까? 그 세습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습 경영을 하는 거죠. 재산권뿐만 아니라 세습 경영을 계속 하는 거죠. 네. 재벌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그 저기도 뭐 이런 형태의 그 기업이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좀 생겼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록펠러나 네네. 뭐 그렇지만 거기는 재단으로 물러났고 경영은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리가 됐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과도기적인 초창기에 그 산업화 사회할 때 발생하는 기업의 형태라고. 독점이죠, 독점. 그렇죠. 근데 이제 독점인데 뭐 저는 이런 질문보다는 사실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논점이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스트 제너라이제이션이잖아요. 성급한 일반화잖아요. 네네. 재벌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뭐 그쵸. 운동이 좋으냐 나쁘냐, 네네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죠. 너무 그 그쵸.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면에서 뭐가 좀 구체적으로 좀 오케이. 질문해 줬으면 오케이. 좋겠습니다. 자, 상우님께서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1, 2차 하도급 업체의 환경의 차이가 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가 음.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음, 그 어떻게든지 독일의 그 히든 챔피언. 챔피언처럼 음, 해외 시장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음, 그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보면은 음. 거의 수출국이에요. 네네. 우리가 전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액이 6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많이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이 첫 번째고 미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고 이렇게 세 나라는 약간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고 일본이 4위로 내려앉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출 5위는 어딥니까? 5위. 영국? 뭐 프랑스인가 프랑스. 뭐 예. 네. 이태리 뭐 이런 데도 썩어도 준치라고 유럽이 굉장히 저기예요. 근데 많이 따라왔어요. 우리나라가. 네. 많이 따라네 6위면.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계도 많이 수출해요. 근데 생각보다. 경기는 계속 어려우니 지금 참. 이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경제 원동력을 수출해서 얻는데 중소기업이 거의 역할이 대기업의 하청밖에는 안 못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대기업을 규제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국가나 어떤 국력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자생력, 수출해서 자생력을 갖게 아니면 수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결국에 수익의 원천을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시키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다른 데서도 뭔가 수익의 원천을 발생시키게끔 그건 뭐 중소기업 그 경영자의 또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여건을 정부에서 자꾸 돈을 줄 게 아니라 그런 판로나 그런 것들을 좀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는 그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독일이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들 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이 자본이 이렇게 많은 데가 아니에요. 기술력은 있지만 전 세계를 통하면서 막 선전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 어떤 박람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저렴하게 해외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박사님, 거죠. 우리 내년에 박사님 독일 많이 알잖아요. 독일 사람들 많이 아니까 그 독일의 그 강소기업 있잖아요. 지금 히든 챔피언 거기 좀 우리 이게 온라인으로 좀 페이스에 연결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거기랑 좀 토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담 인터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독일 한 분 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사실 일본 사람도 저기 오고 이 베트남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해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의 상대방의 안다고 그러니까 그 관광객은 많이 가는데 그 진짜 이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박명환님께서 제가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담합의 개념이 아니라 표준화가 왜 진행돼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시장을 나눠먹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 스타트 라인을 공정하게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방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표준화가 서로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근데 뭐 아니 어떤 분들이든 표준화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표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표준화를 무조건 공격하는 건 아니고 오늘 토픽 안에서 그러니까 토픽이 넓어질수록 논점이 이상해 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미래 기술에 대해서 표준화라는 거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표준화, 다양성이 중요할 때 표준화를 얘기하는 거는 미래의 표준화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미래의 표준화는 맞아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네, 되는 네, 거지. 그렇죠. 자, 송승근님께서요. 현재 정부 주도의 스마트 팩토리 정책이 네. 3년 후에 우리 산업의 진정한 득이 될까요? 나 독일, 네. 나 독일까 득일까 헷갈려가지고. 독일 모르겠어요. 진정한 득이 될까요? 득인지 아까 독 독인지. 얘기해가지고 네. 득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기업의 변화 혁신은 스마트 팩토리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경영 리더십, 글로벌화, 디지털 변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은 네.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는 현혹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분이 말하는 거가 본질은 스마트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거의 본질은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경영 리더십.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십이. 네네네. 그다음에 알았어. 디지털화.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니까 디지털 때 그 어떤 굉장히 그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네네. 이분이 말한 세 가지가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을 얘기를 안 하고 야 스마트 공장 해야 된다. 뭐 스마트 공장에 돈 한다. 이거는 현혹시킨다라는 네네. 거죠. 이분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네, 있으신 오케이. 분인데요. 저희 토크아이티 쯤에 시청자분들 다 인사이트 있으세요. 한국님, 예. 스마트 팩토리도 국내 제조업체 현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요? 안 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표준화라는 말도 제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표준화라는 것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표준화라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뭐 디팩토 표준화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사님, 너무 말하시죠. 네. 일단 한국님 질문에 대한 답변. 예. 그 제조업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 게 핵심인데 그런 인프라 되어 있는지 지금 제조업체에서 데이터를 없죠. 수집하는 없어요 지금. 잘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MAS라도 먼저 하는 거죠 지금요. 예. 그래서 그리고 MES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네네. MES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개 이상이에요. 300개 정도도 그러니까 되는 그 거예요. 표준화라는 것이 아까 담합 표준화가 아니라 지금 결국 이제 그런 아까 오픈소스처럼 API가 좀 개방돼 있다든지 MS 간의 데이터가 뭐 이걸 쓰건 저걸 쓰건 네. 나중에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네. 이런 거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는 심지어 얘기입니까? 이제 이분들이 화가 나는 분 게 뭐냐면은 네. 그 이제 내가 오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하는 회사인데 네네. 한 회사가 음. 이제 자기들이 공구를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CAD를 뭐 어떤 A사 CAD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C라는 그 자동차 회사에다가 뭐 하나를 좀 확장을 하려 보니까 이 회사는 어떤 특정한 CAD만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CAD를 사야 되고 투자를 하고 완전히 데이터도 그 엔지니어도 막 그 없는데, 그러니까 두 작은 기업일수록 이 표준화라는 거가 사실은 절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회사가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표준화는 오픈 소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라는 것, 자본주의에서 회사라는 거가 사실은 자기네들이 디펙터 표준화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네. 프레트홈도. 그러면 나중에 프레트홈도 표준화하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네네. 자, 그다음에 류영훈님께서요. 조 박사님 애주가이신데. 저는 애주가 아닌데. 네, 술 문화에서 로봇이 와인을 따라주고 요리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부와 경쟁일까요? 회사 시대도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네, 네. 왜냐면 그 본질은 사람들이 네. 요리를 안 한대요. 이제. 아,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식품 그렇게 팔고 있는 회사들은 네.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요리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지는 않고 네. 술자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네네네. 술자리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술도 잘 많이 안 먹고 왜냐하면 술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저는 술 문화보다는 약간 좀 맨정신에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점점 오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뭐 맛있는 거 먹고 네, 네. 간단한 뭐 저는 지금 정도는, 우리가 이게 류영호님 네. 코멘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새 보면 이제 그 방송에서 보면 네. 먹방이 많잖아요. 네. 먹방 먹으면서 뭐 네. 토크가 많거든요. 먹방 그거 보면서 술도 그렇고 먹는 거 저게 로봇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그 컨텐츠 같은 것들이 뭐 할 때 이렇게 먹고 술 마시고 뭐 하는 것들이 로봇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다양한 뭔가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비즈니스로 좀 접목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감성적인 것들이 앞으로 좀 인간들이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 디지털이 이렇게 발전될수록 예. 디지털 휴머니티라는 게 디지털의 기술의 근거가 되지만 새로운 휴머니티, 인문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자동화가 된다고 그래서 그 뭐 로봇까지 그 요리를 하는 거는 약간 좀 네네. 그 뭐 그래픽으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배달이나 이런 거는 로봇가 하지만 요리 자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로봇가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나 네네. 뭐 코스트 이펙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자들도 그 사실 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부엌 없는 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화될수록 부엌이 작아져요. 요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서비스로 그냥 또 예. 시켜 먹어도 되고. 시켜 먹고 뭐 그게 저렴하다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간은 요리를 특별한 날만 하지 않을까. 네. 아니면 요리사 이제 서비스로 네. 요리사가 오겠죠? 그 크라우드 네. 요리사 키친 그게 이제- 요리사 오는 거야 네. 그냥 집으로. 일단 상우님께서 독일의 제조업은 지멘스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급여 같은 것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중소기업 직원도 만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급여에서 벌써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뭐 하루아침에 생긴 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독일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이렇게 된 이유가 한 14세기? 네. 16세기서부터 이렇게 길드나 뭐 이런 뭐 이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 이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 같은 거가 나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본질은 중소기업이 그 똑똑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소기업이 작은 아이템이라도 네. 가까운 나라에다 계속 팔고 막 이러면서 그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큰 기업, 대기업만 보고 그 요새는 사실 그 아주 약간 중소기업이 아주 대기업은 급여가 높은데 중소기업다고 낮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켜주면 떠나버리니까. 저는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 제일 작은 중소기업이 1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하는 기업이고. 근데 요새 혼자 하는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디냐면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버죠. 유튜버에서 혼자 해가지고 뭐 몇 억, 한 달에 몇 억,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벌지 않습니까? 몇백을 벌더라도 솔직히 같은 그 유튜버 해가지고 한 달에 300을 벌어요. 근데 저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500을 벌어요. 근데 맨날 눈치 보여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어떤 그런 저기 뭐야 그 자기가 좋아서 즐겁게 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중소기업이 1인 뭐간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도 1인 기업이라 한다면 그 1인 기업들이 요새 많이 그래도 창궐하는 이유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플랫폼을 그죠?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좀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자기가 다 해서 하려지 말고 그런 글로벌 플랫폼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뭔가 좀 스마트하게 좀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거를 그 기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지고 해서 거기 있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뭐 대기업이랑 급여 수준이 똑같지가 않다면 적어도 거기 사람들은 굉장히 쾌적하게 즐겁게 뭐 일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이 된다면 근데 그것이 지금처럼 대기업의 먹이사슬 그 체인에 뭐 1차, 2차, 3차 밴드 하청으로 가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죠. 구조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이런 프로들을 보면은 중소기업이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뭐 어디 고치거나 뭐 서비스하거나 대기업에게 부족당한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자동차를 이렇게 그 새롭게 고치거나 네. 그 뭐 오토바이 같은 거나 바이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커스터마라이징을 하거나 그럼 대기업이 하기에는 그렇죠. 어려운 네.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력을 갖다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대기업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을 못 가면 맞아. 마치 실패한 낙오된 것처럼. 낙오된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에 그 저기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생디치벨이라는 사람이 네. 조선업을 융성하게 하려면 조선소를 짓고 뭐 이게 아니라 네. 그 젊은 사람들에게 바다에 나가는 꿈을 심어주면 자동적으로 그런 생긴다.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면 네. 그걸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를 네. 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본질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참 멋있는 자기만의 말이다. 기계를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국영수로 다 해가지고 그렇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래비로 이렇게 쫙 좀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상생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야, 그 뭐야, 박사님. 네. 내년도에 우리 방송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걸로 분량이 다 나왔어. 오늘 한 거 잘라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내년도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 조용식의 디자테이블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년부터.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본질.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자, 그 다음에 한국님께서요, 본질을 본다는 것은 문제와 이슈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팩토리도 본질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기회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이터가 표준화가 안 돼 있다면 데이터 표준화하는 솔루션, 모바일로 표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등 등등등. 네. 지금 우리나라가 나름대로는 모바일이 세기 때문에 네. 모바일로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것들은 많이 돼 있어요. 네, 네. 세계에서 어디보다 많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본질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교육이 뭐냐면 교육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본질을 안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냥 그 주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영어의 본질은 뭡니까? 영어의 본질? 예. 영어 공부의 본질은 뭡니까? 영어의 본질은 그 미국 사람이랑 커미션하고 뭐. 아니죠. 세계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렇네요, 진짜. 예. 미국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내가 영어를 알면 어. 느 나라 가서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본 가서도 통하고 중국 가서도 일본질 안 통하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다 잘해요. 오케이. 독일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 영어를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영어 못 해요. 네네. 근데 그런 본질인데 우리는 영어 너 왜? 대학 가기 위해서요. 너 영어 왜? 토익 시험 보기 위해서. 영어 왜?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본질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생각하지 않게 시작하면서 나 요즘에 전문가라는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당신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의 세 가지가 뭐예요?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뭐도 아닌데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 본질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건 내가 왜 해야지? 이건 왜냐하면 데이터의 본질은 사용하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빅데이터 해라, 뭐 빅데이터 좋다, 뭐 그건 다 어디서 그 자기 책 보거나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본질은 그리고 빅데이터가 항상 좋을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제너럴한 거예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중에 재수 없으면 90%가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몰 데이터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바일 시장을 할 때 스마트폰이 나온 이전 시장이랑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장이랑 다 갖고 오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네. 어떤 건 괜찮지만 어떤 거는 스마트폰 그 시장을 얘기할 때 모바일을 할 때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매일 본질을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 항상 저에 물어봅니다. 기업 하는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네. 첫 번째는 생존이 아니에요. 그 요새 많이 있잖아요. 서스테너빌리티. 네, 서스테너빌리티. 네. 자기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네네. 그냥 사람만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점점 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갈 때 서 있으면 뒤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사장분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랑 모든 엔터프라이즈의 핵심은 저는 서스테너빌리티고 네. 또 가장 핵심은 그 저도 요새 배우는데 페인 커스터머래요. 페인? 예, 돈 내는 페이드 커스터머. 페인드 커스터머가 페이드 커스터머. 페인이라고 써 있어. 페인 커스터머. 예.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에 어. 페인 커스터머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네네. 자선사업이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잠재적이든 뭐든 저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돈을 내게 만들어야 네네. 정당하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네. 그렇죠. 이 자식들이 내 돈을 뺏어가 뭐 갈취해? 이거 이따위로 해갖고 네네, 이거 받아 그렇죠, 뭐 이러면 안 그렇죠. 된다라는 오케이. 거죠. 뭐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자, 오늘 네. 뭐 한 3시간 반 동안 거의 3시 40분이 되네요, 벌써. 진짜 내용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량으로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나 이제 경험한 것들을 하는 담론입니다. 제가 어떤 강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들렸다면 박사님은, 제가 볼 때 박사님은 이렇게 그 CCTV에서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받쳐줘야지만 괜찮게 나오지. 그래야지 그렇죠. 얼마 컨텐츠 좋아 오늘, 그죠? 네? 그래서 담론 우리도 하고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 많이 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요새 꼰대라는 얘기 나오는데 꼰대들이 본질을 자꾸 외도를 해요. 왜냐면은 야 본질이라고 다른 생각하면 야 내가 보라 나 이거 다 먹어봤는데 저거 맛없어 뭐 요새 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맛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행복하게 느끼면 되는 거지. 오늘 어록이 많이 나오네. 꼰대가 본질을 왜곡한다. 야.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야 이거 맛없어 이건 뭐야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본질을 보니까 에센스라는 거 해석이 에센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생의 에센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은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본질이지 뭐 그냥 굉장히 뭐 다른 걸 자꾸 본질을 갖다 하는 거예요. 밤새서 일하고 뭐 돈을 내가 벌어서 뭐 하고 이러는 것들의 본질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조용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조용식의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인생 트랜스포메이션. 네네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내년에도 조박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늘 같은 이런 톤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번 달에 했을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굉장히 갔는데 오늘같이 좀 사례들을 하면서 이게 가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네.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음. 저는 이렇게 보다가 눈빛이 약간 좀 야, 이건 뭐지 그러면 좀 하거나 네네. 높이면 높이는데 이런 프로는 사실은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브라인드 방송이에요, 이게. 네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이 얘기를 자주 하고 말을 오가면은 좀 편리하죠.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피드백 주시고 같이 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자 여러분들 아직 새해들은 많이 남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이제 저희 첫 번째 방송은 아마 1월 아마 10일 날 아마 있을 겁니다. 1월 10일 날 있을 거니까 그때 이제 뵙고요. 네, 하여튼 연말 잘 보내시고 류영우 님도 한번 뵈야 되는데 그죠? 네. 한번 놀러 오세요, 압구정에.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네네. 하시고 네.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조영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